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리서치입니다. 연휴인데 우리 염자세 연구원은 연휴가 아니라 끝났죠? 샌드위치 되니까 사람들 많이 쉬는 것 같아서.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수요일날이 어린이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월화 애기가 학교가 쉬더라고요. 재량휴일로. 그때 어디 갈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심해서 못 어린이날 가고. 뭐 해줬어요? 어린이 대공원 가가지고 사람 구경했어요. 어린이날 사람 많아? 저 진짜 사람 없을 줄 알았는데 진짜 어린이 대공원도 눈치 게임 맨날 실패하네요. 근데 그때가 좋아요. 어린이날 애들이 기다려서 막 좋아하고 이럴 때가. 아유, 어린이들이야 날이 좋아하는데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거기다가 더웠어요. 저 다 탔어요. 알지, 나 어머니 5월 5일이 나는 공교롭게도 어머니 기일이어서 성묘 갔다가 또 왔는데. 어린이 없으시잖아요 집에. 그렇죠. 아유, 뭐 그래도 애들 데리고 밥 먹자 했다. 오케이. 그리고 어제 우리 이제 염동찬 연구원이 다 다음 주 정도부터 하나요? 아침에?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다 다음 주. 매일 아침에 우리 염동찬 연구원을 만날 수 있다. 우리 입에서 이름도 정해졌어요. 뭐요? 빨간 시황. 또 왜? 염동찬의 빨간 시황입니다. 진짜 머리 아프다. 왜요? 빨강 뭔가 또 빠르고 간단한 시황. 그건 좋아. 근데 1위 때도 좋은 의미였잖아. 네. 근데 사람들이 난리였잖아. 그러니까 빠르고 간단한 시야? 빨강 시. 로고랑 만들어줬는데 되게 예뻐요. 그래, 알았어요. 앞으로 매일 아침 8시? 7시 반 목표인데요. 네. 아침에 자막을 치면 약간 늦어지려나? 하여튼 뭐 아침마다 어떻게든 우리 염동찬 연구원을 만나시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다 해놓고 아침에 정리 다 하고 자료 보내고 보낼 거 다 하고 촬영하고 시계 보니까 7시 7분이더라고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편집하고 올리고 빠르면 7시 반에 할 수도 있지 처음에는 않을까 뭐 좀 싶네요. 투박하게 나가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어제도 보면 미국 고용 정말 좋네요. 고용이 진짜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뉴욕 증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고용이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0만 명 밑으로 내려가니까 내일 고용지표 나오는데 야 이거 굉장히 잘 나오겠다. 이거 뭐 100만 명 넘겠다. 저번에 90몇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좋았고요. 제퍼리스라고 좀 거기는 좀 강하게 보더라고요. 이번에 고용 200만 명 나올 거다라고까지 얘기 나오면서 시장이 플러스로 가면서 끝났습니다. 당연히 뭐 금융 쪽 이런 쪽이 좋았고요. 한 3일 정도 나스닥이 안 좋았잖아요. 나스닥도 반등했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중에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장 끝나기 한 30분 정도에 플러스로 전환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나스닥도 플러스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약간 하드웨어 쪽은 좀 상대적으로 덜하긴 했죠. 그렇죠. 그럴 것 같고. 네, 오늘은 이제 어차피 주간 전략 네네. 다음 주 일정이랑 좀 보려고 그러는데 네. 시장이 여전히 혼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쫓아가면 걸리고 밀렸을 때 사고 뭐 이런 소위 박스권 매매만이 뭐 좀 그나마 수익을 챙기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오늘부터 이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MSCI? 네, 어제도 막 난리였잖아요. 그렇죠. 어제 뭐 오른 게 MSCI 때문에라고 하면은 조금 과도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반기 리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5월 12일 그러니까 수요일 날 아침 6시 정도에 종목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 변경은 27일 목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바뀌어가지고 28일 금요일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과거 패턴을 보면은 신규 편입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변경일까지는 주가가 괜찮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 실제 변경일에는 패시브 펀드들이 사야 되니까 액티브 펀드들이 미리 좀 살아났다가 실제 변경일에는 오히려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경향이 있죠. 어쨌든 이 바뀌는 종목 예상치로 많이 나오는 게 HMM, 하이브, SKC 정도가 신규로 편입될 거다라고 얘기가 많이 있고요. 오뚜기, 롯데지주, 한국가스공사, 삼성카드 등이 빠질 것 같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카드랑 저번에 그래서 공매 나왔던 거는 이거 뭐 예견 다 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공매도 시기랑 부딪혀가지고 이쪽이 좀 더 좀 세게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 MSCI에서 빠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밀린 상황이라서 사실 팔 물량도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좀 봐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또 이거 뭐죠? 상무부 자동차 업체 고위급 회담은? 최근에 이번 주에 이 자동차 업체들이 지난주 뭐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하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2분기에는 실적이 좀 둔화될 것 같다. 이유는 반도체 이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반기 실적은 괜찮을 것 같은데 2분기는 뭐 단기적으로 안 좋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반도체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놨었고요. 이번 주에 TSMC에 대해서 이 반도체 좀 이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해달라라고 좀 압박도 했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 자동차 업체들 고위급 그 간부들과 미국 상무부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금 이게 숨통이 트일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 업체 업황 하면은 국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 쪽은 하여튼 뭐 자동차를 떠나서 이 소위 슈퍼사이클 슈퍼로 일반 투자자들이 너무 막 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또 실상은 요새 제일 내가 얘기 많이 하는 게 저희 반도체 새로운 담당자분이랑 얘기 많이 하는데 안에 또 까서 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만만치 않더라고 상황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특히 실적 측면에서도 참 이게 우리 이리온의 한계가 이거예요. 뭐 한계라고까지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까지 입이 막 말하고 싶은 게 근질근질 하다가도 좀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 규정상 나온 것만 얘기를 할 수가 자료 없죠. 나오고 다 저희가 나중에 검수를 받기 때문에 제가 잘리는 것도 많고 녹음하다가 근데 반도체 부분은 하여튼 자료가 나와야 얘기할 수 있어서 참 네. 답답한 상황입니다. 근데 하여튼 여하튼 만만치 않다. 그리고 너무 지금 좀 함부로들 얘기한다. 뭐 이런 생각도 좀 있네요. 하여튼 네. 넘어갑시다. 하여튼 예. 네, 뭐 하나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미국채 발행 일정이 있는데 그 규모로 합치면은 다 합쳐서 한 1,26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차환 발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현금이 좀 줄어들 수 있어가지고 재무부 관리들이 좀 의회에 부채 차입 한도를 빨리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원래 7월 뭐 주기적으로 나오는 얘기기는 2년 한데 유예했던 거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가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원래 최강 이코노미스트가 맨날 방송 중에 했던 얘기인데 올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2분기에 돌아오는데 그게 부채 한도 협상이고 그게 어느 정도 결정이 나야 우리가 8월 가서 문제가 안 생기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일정도 있고 그러는데 재무부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냥 채권 발행 규모에는 큰 변화도 없을 거다. 뭐 이 정도의 성명을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채권 발행 한도라든지 그 그쵸. 차입 한도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당장은 아니고 이 한 6, 7월 정도의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라서 한번 체크할 6, 필요는 7월에는 있습니다. 이슈가 되니까 알고는 계시라고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리고 요새 금리가 좀 안정됐었는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금리를 그러니까 올해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게 금리가 먼저 움직이고 발작적인 게 나왔고 세금 이슈가 나올 것이고 그때 분채 한도 협상이 나올 것이고 네. 이런 좀 노이즈들이 끼는 해여서 저희가 좀 올해 시장을 그렇게 봤던 건데 하나둘씩 잘 극복해가고 있어요. 극복하고 있는데 이제 또 문제는 오늘부터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철강주들이 최근에 좋으니까 야 이거 진짜 슈퍼사이클. 슈퍼사이클이다.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리지만 코스트 전가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 기업들 보면. 그래서 그 이슈들도 스프레드 이슈들이 아마 2분기쯤에 나오지 않을까. 코스트 이슈 하니까 생각난 건데 어저께 켈로그 주가가 되게 좋았어요. 켈로그 하면은 저희 뭔지 다 아시잖아요. 시리얼이랑 스낵 만드는 데인데 거기가 작년에 실적이 잘 나왔었던 이유는 밖에 안 나가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스낵이라든지 시리얼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사람들 밖에 나갈 테니까 여기 실적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원자재 가격도 올랐는데 농산물 가격도 올랐는데 비용 부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에서 한 얘기가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외출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수요가 감소하는 흐름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게 첫 번째로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로 얘기한 거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크래프트 하인즈라든지 다른 업체들도 다 가격을 올리고 있어가지고 우리도 뭐 부담 없이 가격을 올리면은 그 가격 이슈를 상승 이슈를 전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7.9%인가 오르면서 S&P 500 수익률 2위였어요. 어저께. 그러니까 어제 재밌었던 게
우리가 얼마 전에 심지현 연구원이랑 콜했던 종목들 계속 강조하는 게 CL 제일지단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걸 과이콜아웃 나면 얘기만 하면 다들 음식료 코스트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냥 해지 걸어를 놓기 때문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갖고 있는 미국의 어떤 수요 쪽 미국이 좋아지니까 미국 쪽 수요 있는 의류 업종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주로 그나마 우리가 마음 편하게 잠잘 수 있는 종목들이 그쪽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CL 제일지단도 잘 안 되더라고. 바이콜에도 안 먹히고 사람들이 설명을 해도 그러니까 막 화끈한 거 막 새로운 성장 미래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막 이 얘기만 다들 원하니까. 근데 참 이게 왜 또 생각을 해보면 2015년에 이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왔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강했었던 게 음식료였는데 그때도 비슷하게 어차피 다 해증해가지고 큰 영향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리적으로 해가지고 이 원자재 가격 내려가고 하면은 중간에서 이런 원자재 많이 끌어다가 쓰는 음식료 같은 데는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자료내서 발표는 녹음 못해도 월요일날 녹음할까 하는데 하여튼 그 신중호 팀장이랑 농업 쪽 우리가 계속 투자기에 보는 게 이쪽들도 괜찮은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하나 걱정되는 거는 갑자기 우리가 이런 얘기하고 다닐 지가 좀 됐잖아요. 네. 좀 됐는데 이제 그때는 별로 반응들 없다. 요새 철강주 좀 움직이니까 또 난리 났어요. 지금 또 막. 아니 저 철강주 실적 올라가는 거랑 얘기했을 때 진짜 퀀트가 얘기하고 끝물이다 이거 다 왔다 막 기억나? 이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우리 퀀트로 돌려가지고 종목 몇 개 내가 얘기해가지고 중소형주 했던 거 그거 진짜 난리 났거든. 네. 근데 이제 참 하여튼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 날린 거 보니까 걱정도 돼요. 또 이제 합니다. 2달 전만 해도 다들 네. 뭐 이리온도 들어보시면 그때 얘기하면 시큰둥 하시더니 이제는 또 다 철강이 주도주다 뭐 이거 또 난리 나는 것 같아서 여하튼 한 번 다 돈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다 돈 것 같아요. 다돈 씹힐 것 같다. 것까지. 그 금융주도 하나금융지주 같은 거 막 다 곧전 은행주들 얘기할 때 썰렁했는데 이제 다 은행들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미국채 발행 이슈가 좀 있는데 네. 이게 한 6월 가면 좀 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기 전에 4페이지 한번 이거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이거 네. 저 1페이지 계속 나오고 어비하면 있었는데요. 내가 지금 네. 알코올이 덜 깬 것 같아. 아 힘들어. 네, 4페이지 여기 보시면은 다음 주 일정 중에 이거 작아서 아마 잘 안 보실 것 같은데요. 이제 FOMC도 끝나고 그래가지고 이 연준 위원들 그 연설 일정이 쭈루룩 잡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이번 주에 시장 변동성 가장 키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 연준 위원들이 계속해서 입장을 밝힐 텐데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한국 뉴욕 시간으로 연은 존재가 있네. 그렇죠. 뉴욕 연은 총재랑 뭐 다 있습니다. 근데 5월 12일 날 CPI가 발표될 예정인데 지난달이 2.6%였거든요. 지금 추정치가 3.6%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연준 위원들은 일괄적으로 이게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강하지 않을 거고 뭐 일시적으로 올라가겠지만 이게 연준의 뭐 기준금리 인상을 끌어올리는 이슈는 아닐 거다. 이 정도 스탠스로 얘기는 할 텐데 말은 그렇게 했겠지만 뭐 옐런 의장의 발언이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다들 깨름칙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 인플레이션 나오고 나서 연준 위원들 발언은 좀 심각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중요한 아이디어인데요. 네. 왜냐면 미국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미국이 뭐 어떤 자기가 좋아진 뒤에 정상화되고 나서 액션을 취하면 이상하게 다른 나라들이 충격을 그렇죠. 받잖아요. 당연히 봤죠. 중국이 가서 디펜스적으로 요새 나가는 거 보니까 중국이 왜 저럴까 하면 쟤네들은 많이 당해봤으니까 이제 안 당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미국 경기가 제일 먼저 좋아지고 미국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국가들은 굉장히 피곤해지죠. 그렇죠. 일단 달러가 강세가 되고 피곤하네요. 이번 주 차트 보면은 위에 차트가 이거 재밌네. 위에 차트가 이거 진짜 최근에 한 2, 3일 동안 많이 나온 네. 차트였는데 참 이게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정제소 리파이너리를 뭐라고 번역하죠 한국말로? 리파이너리를 해 그냥. 정유시설? 이 정유시설 약간 달라. 가동률이 약간 달라. 리파이너리로 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하지. 옛날에 나도 이걸 하도 그러니까 기고문을 뭐라고 해야지, 보냈는데 이게 글을 보냈더니 정유시설? 그 언론사에서 한글로 다 바꾸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뭐 그래서 내가 하다가 아유, 정제소, 정유소, 정유시설 하다가 정유 시설이 맞는 말이야. 네, 정유시설이 어쨌든 근데 하여튼 리파이너리기는 한데 이 리파이너리 가동률이 5년 그 평균 수준까지 왔다. 이 파란색 굵은 선 있잖아요. 이게 빨간 선이 5년 평균이거든요. 거기까지 왔다. 이제 여름에 휘발유 수요도 좋을 거고 여행도 다니면서 괜찮아질 거다. 이런 말을 하는 뉴스들이 최근에 좀 나왔어요. 한 2, 3일 동안. 근데 그래가지고 이거 데이터 보니까 이상한 게 이 빨간색이 5년 평균인데 2016, 7, 8, 9, 10? 2020년까지인데? 6, 7, 8, 9, 10. 그렇지. 5년 평균인데 이 보시면은 이 빨간 선이 6, 7, 8, 9 아래에 있습니다. 2020년에 너무 깨져가지고 평균이 낮은 거예요. 그거 회복한 거예요. 어쨌든 회복한 거는 맞는데 5년 평균이 조금 애매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든 업종이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 제일 핫하게 포스코잖아, 포스코. 네. 뭐 가동률 뭐 풀에 뭐 근데 이제 그 주가 수준 보면 거의 엄청 올랐는데 그 지하전 굉장히 고점 수준에 와 있는데 야 그걸 넘어가려면 엄청나게 뭐 새로운 시장이 열리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아유 근데 뭐 UBS랑 외국계 쪽 얘기 들어보면은 생각보다 중국 공급 과잉 이슈가 많이 해결됐다 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더라고요. 슈퍼사이클을 얘기하는 근거가 중국을 빼고 보자는 거지. 다른 나라가 좋으니까 중국 빼고 보자 이런 논리인데 중국 보면 이제 답이 잘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 좋은 거는 맞는데 그쵸. 2004년, 2007년 같은 거를 빅사이클, 슈퍼사이클이라고 할 만한데 그 정도 수요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오려면은 남미나 중동에서 2004년, 2008년 사이에 중국 정도의 성장률이 나오면은 가능할 텐데 지금 시점에서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네, 밑에 있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된 건데 이 유럽 증시가 최근에 강했는데 강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자동차 업종이 좋아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증시도 좋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 최근에 실적 추정치들을 2분기에 좀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자동차 주가 역시도 유럽에서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겠는데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은 유럽에서 더 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 보통 애널리스트들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후행하잖아요. 지금 애널리스트들 목표 주가 역시 좀 상향 조정이 조금 둔화된 상황이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다음 주에 미국에서 이 자동차 업체들이랑 어떤 얘기를 하는지까지는 조금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돼서 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두 가지가 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백신 특허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네. 왜냐면 그게 뭐 그 미국의 제약사에 대한 악재겠지만 글로벌 전체로 보면 되게 좋은 이슈가 맞습니다. 같고 그리고 이 자동차도 결국은 미국이 생각한 대로 돼주면 뭐 이것도 긍정적 기대가 될 수도 있는 좀 시장에서는 긍정적 기대로 생각하는 게 두 가지인데 오히려 이것들은 좀 예기치 않은 이슈이기 때문에 특히 백신 이슈는 상당히 흥미롭잖아요. 좋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넘어야 될 산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일단 WTO에서 전 그 가입 국가가 이거를 오케이를 해야 되고 여기에다가 미국 약사협회 거기에서도 뭐 오케이를 해야 되고 좀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적어도 뭐 미국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EU에서도 우리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갑자기 뜬금없이 러시아도 우리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쁘지 않은 이슈기는 한데 좋은 이슈기는 한데 어떻게 될지 상황은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전체적으로 좀 제조업체들이 되는데 동시에 친환경 업체들 중에 태양광은 최근에 주가가 되게 작살나고 있죠. 네, 두 번째 차트 보시면은 이 태양광 지수 같은 경우에는 화학보다는 성장주의 개념으로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런데 4월 달에 죄송합니다. 성장주 반등할 때 태양광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도 못했어요. 오히려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인프라 계획 발표할 때 친환경 얘기 나온 다음에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모멘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난주 아니었죠? 이번 주였죠? 어린이날 쉬니까 되게 주말 지난 것 같네요. 이번 주에 옐런 재무장관이 뭐 이렇게 시장금리 인상해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성장주 깨질 때 태양광 업체들은 또 같이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성과가 좀 좋지 비싸거든. 않고요. 맞습니다. 여기 밸류에이션 나와 있는데 비싸가지고 비싸요. 비싼 전세도 다 안 되고 있어. 60배씩 돼요. 지금 태양광 그러니까. 지수 PER이 60배씩 되고 지금 보면은 ETF로 자금도 보면은 올해 2월 달부터는 계속해서 순 유출되고 유출되네, 있거든요. 진짜. 여기 네. 보니까. 나 이거는 못 봤는데. 뭐 작년까지는 이렇게 뭐 큰 폭으로 들어왔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지금 순 유출 상태입니다. 환경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도 이거 왜 알냐면 생각보다 많이 빠졌더라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게 그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인프라 정책이 나온 다음에 더 강한 건 없을 것 같다라고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태양광 업체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실적 말씀드려야 되죠? 실적이 8페이지. 약간 플랫해졌네요. 약간 플랫해졌는데 지금 8주 연속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네. 이번 주에 뭐가 올랐느냐라고 하면은 일단 삼성전자가 본실적 발표했잖아요. 삼성전자가 올라갔고요. LG전자도 본실적 발표하면서 IT 업종이 올라갔고요. 추가적으로 지난주에 실적 발표 이후에 뭐가 제일 이익 추정치를 끌어올렸냐면은 이 소재, 철강이랑 금융이었잖아요. 이번 주에도 금융이랑 소재 업종이 이익 추정치를 끌어올렸습니다. IT, 금융, 소재 이 세 개 업종이 이익 추정치를 올리면서 와, 지금 199조까지 왔습니다. 좀 있으면 200조예요. 코스피 200 영업이익이. 정말 강하네요. 이 정도면 뭐 현 주가 수준을 설명해 주는 건가? 그래도 13배 아니요, 아닌가요? 연말 정도 되면은 설명합니다. 이게 유지되면은. 유지되면. 연말 되면 12개월 포워드. 근데 생각보다 이익 올라간 거랑 이 다음 페이지 이거 뭐 보여드릴게요. 10페이지 보시면은 순이익은 왜 이래? 이거 페이지 넘겨주셔야 돼요. 10페이지 보면은 순이익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일주일 동안 10조가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이버가 실적 발표하면서 영업 외 수익으로 10조 정도가 들어왔어요. 한 12? 15조 정도 더 들어오면서 영업 왜 그렇죠? 영업 외 순이익이 수익이? 10조가 들어왔는데 설명 들어보니까 라인 있잖아요. 라인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저쪽 어디야 소프트뱅크랑 50대 50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라인 투자한 거 뭐 A홀딩스, Z홀딩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를 사업부 재편을 하면서 그 당시에 장부 가치랑 현재 이제 시장 가치랑 이거를 반영을 해주면서 한꺼번에 그게 현금 흐름 없이 회계상 이익이 10몇 조가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금 흐름은 없는데 순이익은 갑자기 이 10조가 튀어버린 겁니다. 마치 이거는 2015년도였나요? 그 한국전력 부지를 현대차가 매입한 적이 있었잖아요. 사실 현대차가 돈을 주고 한국전력이 받은 건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대차대조표상에서 현금이 토지로 바뀐 거고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 장부 가치랑 실제 받은 돈이랑 차이가 그때 제 기억으로 8.5조가 됐었거든요. 그 정도가 들어오면서 한 10조 정도가 갑자기 이익이 튀어버린 거잖아요. 뭐 그런 비슷한 상황이랑 그런 비슷한 상황이 지금도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은 없는데 장부 가치 평가 이익으로 이 한국 실적이 갑자기 이렇게 튀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이 현상 때문에 EPS가 튀고요. 그렇기 때문에 PER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정도에는 굉장히 낮아질 것 같아요. 이걸 그대로 인정해 줘야겠지? 인정을 해줘야죠. 이거 어떻게 보면 문제인데? 장부 가치랑 실제 가치 사이에 괴리가 있었던 거를 반영을 해준 거잖아요. 참 한국은 이게 참 지분 구조가 복잡해가지고 순이익으로 보면 힘드네요. 영업이익을 이래서 많이 그래서 보니까. 영업이익을 보는 건데 한국은 이게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네이버가 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주가가.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겠네 이거를. 예. EPS가 지금 13.5배까지 갔다가 지금 12.9배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12배, 12배 초반까지 내려올 만한 이슈일 것 같아요. 다음 주 정도 되면 이거 다 반영돼가지고. 10의 초반까지 내려온다. 네. 지금 뭐 이 순이익이 10% 가까이가 올라 버렸으니까요. 120조 정도였는데 그 전에 순이익이 130조 정도였는데 150조 정도까지 올라와 버렸잖아요. 이거는 EPS를 EPS를 높이고 PR을 낮추는 요인인 건 맞습니다. 오케이. 네.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들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잘 준비해서 우리 염동찬의 빨간 시황, 빨간 시황. 빨간 시황. 네. 빨강? 빠르고 간단한 시황인데 빨강이야? 그럼 빠간 시황. 그럼 빠강 시황이어야 되잖아. 빠강 시황. 간단한 시황. 빠르고 간단한. 빠르고 간단한. 빠간 시황 하면 빠강 어감이 시황이지 이상하잖아. 빨강은 아니잖아. 아유, 갑자기 시비 걸고 싶네. 알았어요. 아무튼 우리 염동찬의 빨강 시황을 이제 많이들. 빠르고 간단한 시황. 그래. 그게 맞지. 근데 정확히 너무 하란 말이야. 빠르고 하면은 이상하잖아요. 너무 빠르고, 강하죠. 빠르고, 얼마나 부드럽고 좋습니까? 빠르고 간단한 시황. 그게 네. 정확히 우리 합시다. 다음 주에는 의외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난 요새 어제 당신이랑 참 얘기했었지만 MSCI 이번 이슈가 네. 한국 정경련에서 한국 선진국 편입 얘기 나왔는데 그게 당장 되는 게 아니라 네. MSCI 같은 경우에는 분기 리뷰를 1년에 4번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분기 리뷰, 반기 리뷰 이름은 다르지만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시장 재조정을 하는데 그게 6월 달입니다. 그거 앞두고 정경련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뭐 거기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과거 경험을 보면은 이제 와치리스트에 들어가면은 한 1년 정도 보고 한 1년 후에 이제 한국을 다시 그 내년 2022년도 시장 재평가 때 한국은 선진국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2023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한국으로 자금 순유입일지 유출일지는 잘 몰라요. 왜냐면은 한국의 지금 이머징 마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5% 정도 됩니다. 중국, 대만에 이어서 3위거든요. 13%가 좀 안 되나? 그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선진국으로 가면은 아무리 많이 줘도 2%예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대충 봐도 한 7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비중이. 그러면 순유입이 되려면은 이 이머징 펀드를 추종하는 자금이랑 선진국 펀드를 추종하는 자금이 7배 이상은 나야지 한국으로 순유입이 자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7배까지 안 됩니다. 이머징 펀드 추정 자금이랑 그거 좀 계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2023년에 펀드 규모는 당연히 더 모르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 확실한 거는 이머징에 있으면은 중국 비중 계속 늘어나면서 중국 비중 바뀔 때마다 한국 비중 뺏기는데 선진국은 그 국가 편출입 이슈가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중 뺏길 일은 별로 없다? 그 정도에서 안정성이 올라가는 거는 있겠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고 그 시점도 2022년 이후에나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케이. 하여튼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머니셔틀 MSCI 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맞아. M1 셔틀 옛날에 했었구나. 네. 그거 다야. 맞아. 옛날에 좋은 거 많이 해놨는데 참 안 보더라고. 그러니까 한 김에 해야지. 댓글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네. 약간 좋지만 시간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좀 빨리 오리나 연구원 가야 돼. 지금 빨리 해야 되니까 마무리 칩시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